마왕성의 깊은 곳 용사 파티에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놓여 있다. 한 남자만이 살아남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한편 용사는 마왕과 싸우고 있다. 마왕은 거대한 손으로 용사를 붙잡는다. 그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짓뭉개려 한다. 남자는 용사가 서서히 으스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마왕에게 멈추라고 애원한다. 숨이 멎어가는 순간 용사는 자신의 아이 멜로를 그에게 맡겼다. 남자는 눈앞에서 용사가 살해당하자 비명을 지른다. 용사와 동료들의 죽음으로 인류는 마왕에게 패배했고 마왕군은 대륙 전체를 차지했다. 전쟁이 끝난 후 용사의 오른팔이자 악명 높은 검사였던 그라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10년 후 한 평범한 마을의 고물상에서 그 검사가 다시 발견된다. 그는 이웃의 의자를 망치질하며 고치고 있다. 남자는 고쳐진 의자를 받고 그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오늘 아침 할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의자를 자기에게 던졌다고 이야기한다. 악명 높던 검사는 이제 소울이라 불리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기 아이를 찾는 이웃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오늘이 멜로의 첫 등교일이라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웃은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하고 소울도 동의한다. 잠시 후 소울은 학교 밖에서 멜로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 종이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밖으로 달려나온다. 바로 그때 멜로가 왔다고 알리며 그를 밝게 맞이한다. 그녀는 소울을 껴안고 남자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 셋이 아저씨와 너무 가깝다며 그녀를 놀린다. 하지만 그녀는 소울을 사랑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아이들을 당황시킨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하다고 부르며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난다. 그녀는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한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학교에서 벌써 친구를 사귀었는지 묻는다. 소녀는 행복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남자는 안심한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소란을 듣고 마족이 상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가져간 물건 값을 내지 않고 마왕군의 자비 아래 있으니 공짜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멱살을 잡는다. 소울은 인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며 지켜본다. 그는 주목받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자고 멜로에게 속삭인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옆에 없었다. 멜로는 마물의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나쁜 진이라며 그 남자를 내려놓으라고 순진하게 말한다. 짜증이 난 마족은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가 그녀를 치료할 때 소울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들어 마족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 사과한다. 마족이 용서하지 않자 그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돈을 준다. 그들이 그의 돈을 가지고 떠나는 동안 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 멜로가 왜 마족 아저씨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묻자 소울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 가르쳐줬다고 한다. 소울은 마족 아저씨들과 그냥 장난치는 거였다고 대답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상인이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도운 후 그들은 집으로 계속 걸어간다. 소울의 유일한 소원은 이제 멜로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숲으로 채집을 하러 간다. 멜로는 천진난만하게 꽃을 즐기고 있다. 소울은 그녀에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찾아보라고 부드럽게 말한다. 그녀는 맨드라고라를 찾고 이번에는 소울이 버럭하며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재차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식물에 정신이 팔린다. 남자는 그녀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돈을 썼고 이제 식사할 돈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조용히 한숨만 쉴 뿐이다. 바로 그때 아까 그 마족 2명이 나타나 그를 찾자 그는 큰 충격에 빠진다. 그는 잔뜩 온순한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안전을 위한 추가 세금으로 돈을 더 걷고 싶다고 말하며 멜로를 가리킨다. 소울은 망연자실한다. 조금 전에 했던 무모한 행동이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들도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야생식물을 캐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가 관용을 구걸하는 동안 명랑한 멜로가 이전에 봤던 마물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달려온다. 눈을 반짝이며 그녀는 자기와 놀아달라고 부탁한다. 소울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자리에서 뛰쳐나가지만 마족이 이미 그녀를 붙잡아 격렬한 힘으로 땅에 내리꽂는다. 그 충격은 폭발을 일으키고 소울은 그 자리에 멈춰선다. 마물은 그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고 비웃는다. 그리고 그는 소울에게 시체를 치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멜로는 공격을 받은 후
아무렇지 않게 몸을 일으킨다.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턴다. 그녀가 이제 자기 차례라고 선언하자 마물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멜로는 의욕이 넘친다. 그녀 주위로 에너지의 파동이 흐르면서 눈이 황금색으로 변한다. 마물들은 충격에 빠진다. 저 눈은 익숙하다. 10년 전 마계에 알려진 이야기가 있었다. 강력한 용사가 마왕과 싸웠는데 그가 저 소녀처럼 빛나는 황금빛 눈을 가졌다고 했다. 그녀가 용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마물은 이 사건을 마왕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소울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나선다. 멜로는 마족들이 정말 대단한 생물이라며 신나서 그에게 달려간다. 남자는 그녀에게 미소 짓고는 그녀의 뒤통수를 쳐서 잠재운다. 마물 하나가 칼을 뽑으려 하지만 소울이 엄청난 속도로 그를 앞지른다. 순식간에 그는 그 마물을 섬멸해버린다. 다른 한 명은 도망치려 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며 그는 그 마족 역시 쓸어버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의 손을 베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물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소울은 손을 돌려주겠다며 사과한다. 하지만 그의 거미 대신 마물을 끝장낸다. 나중에 멜로는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워한다. 소울은 그녀에게 놀다가 피곤해서 갑자기 잠들었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아까 놀던 마족 친구들에 대해 묻는다. 소울은 마족들이 일찍 가야 했지만 함께 놀아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기쁨으로 환하게 웃는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야생식물들을 기억해내지만 소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멜로는 식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 보인다. 그녀답지 않게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소울은 평소에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그녀가 괜찮은지 알아채고 묻는다. 그녀는 괜찮고 그냥 배가 부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나중에 식사를 마치겠다고 약속한 후 그녀는 놀 생각에 신나서 접시를 들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소울은 그녀가 왜 서두르는지 의아해하며 식탁에 남겨진다. 밖에서 멜로는 덤불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으로 기어가 한 생물에게 남은 음식을 내민다. 그 생물은 그녀에게 으르렁거리더니 이내 그녀의 팔을 문다. 고통에 움찔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애완동물 가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샌드위치가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보여준다. 그 생명체는 마침내 물러서더니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먹는 것을 보며 가부를 숨길 좋은 장소를 찾아야겠다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울이 그를 발견할 테니까요. 바로 그때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나자 그녀는 크게 놀랍니다. 소울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생명체를 보며 그 이상한 생물을 샅샅이 뜯어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건 단순한 개가 아니라 결국 거대하게 자랄 마수라고 말합니다. 먹이는데 엄청난 돈이 들 것이고 한 명 더 먹일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부를 계속 키우겠다고 고집하며 자기 몫의 음식을 반려동물과 나누겠다고까지 제안합니다. 소울은 어차피 그 생물을 오래 키울 수 없으니 지금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설득합니다.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고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까지 몸을 떱니다. 결국 소울은 포기하고 그녀가 가부를 키우도록 허락합니다. 얼마 후 멜로와 소울은 농산물이 가득 담긴 수레를 함께 끕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그 먹이를 벌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동의하며 가부를 먹이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망토를 두른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달려와 사과를 움켜쥡니다. 소울은 그 남자를 쳐다본 뒤 어린 소녀에게 어떤 일을 하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범 삼아 그는 자신의 부츠를 벗어 도둑에게 던집니다. 그는 멜로에게 물건은 항상 정확한 숫자로 배달해야 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료가 깎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농산물 하나하나를 금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이죠. 멜로는 동의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수레를 끕니다. 바로 그때 마왕군의 마수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수레를 훑어봅니다. 도적들이 마왕에 대항할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수레를 검사하겠다고 요구합니다. 멜로는 무기가 아니라 사과라고 반박합니다. 당황한 소울은 그녀가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은 과수원에서 온 배달부이며 해가 지기 전에 농산물을 배달해야 한다고 겸손하게 설명합니다. 마족들은 그들이 마왕군에 대해 무례하고 불손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사과에 독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사과들을 처리하기로 하고 하나씩 으깨기 시작합니다. 소울은 분노에 이를 갑니다. 마수들이 순찰 중에 심심해서 그저 시비를 거는 것뿐입니다. 짜증이 난 멜로는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화가 난 마수들은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겠다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도 전에 가부가 뛰어올라 마수의 몸에 이빨을 박아 넣습니다. 보복으로 마수는 가부를 붙잡아 작은 몸을 땅에 거칠게 내리칩니다. 멜로는 땅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반려동물을 보며 충격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가부에게 달려가 부드럽게 그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반려동물을 위해 웁니다. 흐느끼는 사이사이 그녀는 마수들이 생물을 다치게 한 것이 잔인하고 사악하다고 소리칩니다. 당연히 마족들은 그녀가 마음이 약하다며 비웃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며 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격분한 것을 본 소울은 당황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힘을 깨웠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무 늦었습니다. 두 마수는 그녀의 변신에 충격을 받고 그녀 자신이 마수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멜로는 가부를 다시 보며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족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활성화된 힘으로 그녀는 마수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소울이 그녀를 막아섭니다. 여전히 눈에 분노가 가득한 채로 그녀는 아저씨에게 비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반려동물을 죽인 두 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거부합니다. 그녀는 빠르고 연속적인 공격을 퍼붓고 소울은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멈추고 진정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가부를 만났을 때 그 생물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놀다가 우연히 빽빽한 덤불 뒤에 숨어있는 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력한 그 생물에게 극심한 연민을 느끼고 돌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고 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그녀는 분노를 두 마족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힘을 방출하며 다시 두 적을 끝장내려 시도합니다. 그때 소울은 무언가 깨닫고 멜로에게 달려가 가부가 아직 살아있다고 필사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그녀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소울은 그녀에게 반려동물을 옆 마을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속도라면 그를 그곳에 데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녀는 진정하고 여전히 땅에 누워있는 가부를 봅니다. 이내 그가 아주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그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반려동물은 즉시 낑낑거리고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녀가 아저씨를 돌아보자 그는 가장 가까운 의사에게 반려동물을 데려가라고 재촉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초고속으로 달려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합니다. 이로써 두 마족은 아이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울이 나서서 팔을 뻗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소중한 것이 닿치면 종종 이성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실 매우 착한 아이이며 이 세상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살인을 해야 합니다. 마수 중 하나가 뒤로 물러서며 칼을 뽑으려 하자 소울이 한 발 앞서 대신 그에게 무기를 겨눕니다. 그는 용사와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딸이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에 검을 쥐고 상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한편 마왕성에서는 마왕이 체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 감찰관 클로드를 소환하여 군 내의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는 그녀의 명령을 받들고 즉시 행동에 옮길 것을 맹세합니다. 클로드는 마왕의 명령에 따라 군 내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엘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실종된 모든 이들이 임무 중에 파트너와 함께 있었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마왕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이로써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마을을 둘러보며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곳은 한때 번성하는 무역도시였고 번영면에서 성도와 견줄만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어 본부로 전달되므로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주둔군 소속인 것 같아 그녀는 마을의 군사기지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아이들이 몇몇 마족에게 괴롭힘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멜로는 마족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클로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거친 리자드맨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주둔군 사령관은 돈 대령 직속입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바로 그때 소울이 끼어들어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족들에게 아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클로드는 여전히 상황을 주시합니다. 소울은 계속해서 간청하며 마족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멜로는 친구를 보며 저 마족이 해로운 존재냐고 묻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순진한 친구에게 소리칠 뿐입니다. 클로드는 마족들이 인간들 주위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마을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인류가 마왕에게 패배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마수는 자신의 하루를 방해한 남자와 아이들은 용서하겠지만 그 대가로 그의 팔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수가 검을 들어 소울을 치려는 순간 클로드가 끼어들어 대신 그 괴물을 베어버립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마수와 소울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소울은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끌어안아 보호합니다. 그는 그 소녀를 돌아보았고 그녀는 단지 하찮은 마족들이 마왕님의 재산을 멋대로 파괴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도마뱀 인간들은 모두 그녀의 등장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마왕군의 특별감사관이며 이 마을에서 보고된 마족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밝힙니다. 도마뱀 인간들은 특별감사관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감지한 그녀는 검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모욕감을 느낀 마족들도 무기를 꺼내 그녀에게 덤벼듭니다. 바로 그때 상급 도마뱀 인간이 도착하여 본부로부터 특별감사관에게 협력하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의 무례를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원을 빌려주고 그녀의 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위험한 눈빛으로 그녀는 그들에게 조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령관이 부하와 함께 돌아서려 하자 그녀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잘린 부하의 손을 그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는 침착하게 손을 받아들고 돌아서지만 분노에 이를 갑니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멜로는 그녀가 한 일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어린 친구 니코도 합세하여 마왕군 병사들을 물리친 그녀가 정말 멋지다고 불쑥 말합니다. 소울도 곤경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왜 아까 도망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배였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을 보고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소울은 일어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며 정신이 나갔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멜로는 가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애완동물은 이제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도시에서 마수가 풀려난 것을 본 그녀는 본능적으로 검을 뽑아 모두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울이 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들은 멜로가 가부와 노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남자는 그것이 자기 제자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했고 클로드는 매우 놀랍니다. 더욱이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검을 막아낸 그의 능력에 더 놀랍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소울은 클로드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있습니다. 멜로가 너무나 집요하게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그는 그녀에게 마실 물 외에는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문제없다며 시민들과 교류하는 것도 자신의 업무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집을 훑어보며 아이들의 장난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때 멜로가 그녀 쪽으로 쿠키통을 밀어줍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쿠키가 얼마나 맛있는지 열광적으로 내뱉습니다. 소울은 옆집 이웃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 입 빼어 물고는 좀 퍽퍽하다고 말합니다. 멜로와 가부는 그녀가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열광적인 표정을 보고 쿠키를 돌려주려 하지만 멜로는 함께 나누고 싶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이에 그녀는 쿠키를 반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함께 먹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요. 멜로는 진심으로 쿠키를 받아들고 가부와도 나눠 먹습니다. 클로드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미소 짓던 여동생의 모습으로.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그녀를 배웅했고 멜로는 행복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누군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클로드는 탈영병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을 면담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와 돌을 던집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 행동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려 합니다. 그 순간 소년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연신 사과하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잘 모르고 그저 마왕군을 미워했을 뿐이라고요. 그녀가 마왕군의 문장을 달고 있었기에 그녀는 적이 되었던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마족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마왕군 모두를 증오합니다.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왕을 섬기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족을 배신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클로드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자신의 작업장에서 소울은 부서진 의자를 고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그때 클로드가 도착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소울은 아무렇지 않게 멜로는 지금 학교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게 앞 간판에는 고물상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울은 부서진 물건을 고치거나 고물을 수리해서 판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수리공인지 의심합니다. 그의 직업으로는 지난번에 어떻게 자신의 검을 막았는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역에 마왕군의 문제가 생겼다고 밝히며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조하는 대신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조사하러 갔다가 마왕군의 문장이 찍힌 편지를 발견합니다. 소울이 재빨리 편지를 집어읽는 동안 클로드는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남자가 편지를 열어보고는 멜로가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었으며 낡은 폐허로 혼자 비무장 상태로 와야 한다는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멜로가 잡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클로드는 분노를 터뜨리며 소울의 고물상 창고에 화풀이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들이 연루되었다며 사과하고 아이를 되찾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울은 자신이 멜로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는 클로드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소중한 존재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가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경악합니다. 그가 칼집에서 검을 뽑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멜로의 안전을 위해 어떤 무기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멜로의 납치를 명령한 사령관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분노한 그녀는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아이를 자신들의 갈등에 끌어들인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웃으며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개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검술 실력으로 폐하의 총애를 받은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에게 무기를 겨눕니다. 그는 클로드가 인간일 뿐이면서 항상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녀가 어떤 노력을 하든 항상 자신들보다 열등할 것이니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공포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이 웁니다. 두 어른은 그 아이가 멜로가 아니라 그녀의 친구 니코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듯 서로를 쳐다본다. 인간이 마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마족도 인간 아이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 해도 인간 아이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녀는 나서서 무기를 두고 왔으니 아이를 넘겨주고 대화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저 비웃으며 그녀가 죽으면 아이를 넘겨주겠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다른 리자드맨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든다.
그녀는 자신이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소울에게 멜로를 찾으러 가라고 재촉한다. 결의에 찬 그는 마수들을 향해 뛰어들어 그들의 공격을 부드럽게 피한다. 그 후 그녀는 반격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가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모든 공격을 견뎌낸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굳건하고 단호하게 자리를 지킨다. 고작 인간 한 명이 이토록 강하다는 사실에 마수들은 충격을 받아 당황한다. 사령관은 인간 한 명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들을 쓸모없는 멍청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멜로를 위협하며 어린아이를 이용해 그녀를 겁준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울이 들키지 않고 그 아이를 구해낸다. 클로드는 소울이 이미 멜로를 찾으러 떠난 줄 알았기에 사령관만큼이나 놀란다. 그는 그녀를 향해 검을 던지며 빨리 끝내라고 말한다. 격분한 사령관은 왕좌에서 내려와 클로드에게 달려든다. 쓰러진 병사 중 하나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아 순간적으로 그녀를 주춤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간신히 공격을 막아낸다. 사령관은 그녀의 발버둥을 비웃으며 자신의 괴력에는 절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죽으라고 명령한다. 클로드는 공격에 저항하며 자리를 지킨다. 바로 그때 소울이 그녀를 구하러 와 단 일격에 그 마수를 죽인다. 그녀는 그가 그 먼 거리에서 마수를 공격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령관이 쓰러지자 다른 리자드맨들이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처리한다. 그녀가 그의 힘에 대해 추궁하려던 찰나 그는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에 늦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서둘러 가는 동안 클로드는 자신의 문제와 마왕군에 그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한다. 소울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아이가 무사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클로드가 여전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자 그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뒤를 캐던 녀석들을 떼어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그녀가 마왕군 소속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마족들 사이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떠올린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던 순간 그가 그녀를 향해 망치를 던진다. 그는 진지한 어조로 아까 그녀가 부순 목재 창고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고치고 나면 빚은 없는 셈치고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은 마침내 멜로와 아이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에 도착한다. 잠든 친구를 업고 있는 주인님을 보자 아이의 눈이 반짝인다. 그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녀에게 사과한다. 니코의 엄마는 아들을 꼭 껴안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한다. 그녀는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지 묻는다. 소울은 일부 마족 부대가 횡령한 세금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는 클로드를 가리키며 그 소동을 진압하면서 그를 구해준 감사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가 이 사건을 본부에 보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같은 검사로서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만 하며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소울은 멜로를 등에 업고 서두르고 있다. 학교에 늦어서 그는 아침에 시계를 보지 않은 소녀를 꾸짖는다. 그녀는 차분하게 아침을 먹으며 학교는 점심까지만 한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그는 가게를 4시간밖에 열지 못해서 또 수입을 잃게 생겼으니 더 일찍 말해줄 수도 있지 않았냐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는 클로드를 보고 얼굴이 환해진다. 여자는 그들에게 인사한다. 한편 소울은 왜 감사관이 또 와 있는지 의아해한다. 어제 사건으로 이미 빚은 청산했으니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볼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것이 마왕군의 계략은 아닌지 의심한다. 서둘러 그는 그녀를 지나쳐 가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막는다.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마을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소울은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멜로는 그녀가 자기 집에 오게 될 거라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녀는 사령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다른 장교들과 함께 처벌받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그녀는 머물 곳이 없다. 새로운 사령관이 도착할 때까지 감독관으로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관으로서 그녀는 일반 병사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갈 곳이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귀찮게 여겨 대신 군막사로 가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추운 것이 싫고 임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거절한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므로 그는 그녀를 지나쳐간다. 절박해진 그녀는 숙박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 말에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제안을 고려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돈이 귀찮음보다 더 중요하다.
게다가 그녀는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다. 멜로 또한 그 여자분을 머물게 해달라고 그에게 애원한다. 이에 그는 한숨을 쉬며 동의하지만 집의 한쪽 구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 제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멜로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므로 먼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머물게 되어 안심한다. 그녀는 마왕군의 감사관이지만 이것은 자신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나중에 그의 작업실에서 그는 그녀에게 뒷방을 침실로 사용하라고 하고 자신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에 배정될 새로운 사령관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아직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계급이 높다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 남자의 마왕군에 대한 불신이 깊어 보인다고 조용히 생각한다. 소울은 캐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녀가 목것만 가져온 것을 보고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쉽게 알아차린 것에 충격을 받는다. 이에 그녀는 그와 대련하며 훈련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는 목검을 뽑아든다. 감사관으로서 그녀는 그의 힘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만 한다. 그녀는 호기심이 지극하여 그와 함께 자신의 실력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한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의 제안에 동의한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즉시 얼굴이 환해지지만 소울은 자신이 이기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그의 조건에 동의한다. 그녀는 그 거래를 받아들이며 검사는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거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어색한 순간에 가부가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서로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하고 마주선 두 전사를 지켜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뛰어들어 무기를 맞부딪힌다. 클로드는 기세를 몰아 연속적인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울은 그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고 목검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그녀는 이것을 막아내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모든 일격이 망치로 맞는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그녀는 그가 기세를 타지 못하도록 둘 사이에 안전거리를 만든다. 그리고는 그녀는 비웃으며 자신을 상대로 봐주고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단지 그녀와 훈련하는 것뿐이니 진지해질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가 사라진 것에 놀란다. 그녀가 완전히 놀란 사이 그는 이미 그녀의 뒤에 서서 무기를 그녀의 목덜미에 겨누고 있다. 이에 그녀는 그에게 검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자신에게 좌절하며 항복한다. 그는 위협적인 미소를 짓는다. 이제 그들은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잠시 후 클로드는 가부와 함께 마을을 걷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왕군 소속임을 알아보고 쳐다본다. 그녀는 소울이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라고는 멜로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가부를 산책시키는 것뿐이었음을 떠올린다. 그녀는 싸움을 통해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진 힘은 단지 훈련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확신하지만 그는 대체 어디서 훈련한 것일까? 그녀는 마침내 학교에서 멜로를 데려온다. 그녀는 아이가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데리러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멜로는 그녀를 봐서 기쁘다고 말한다. 기쁨에 찬 얼굴로 그녀는 주인님과 함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클로드와 함께 있으니 갑자기 엄마가 생긴 것 같다고 한다. 당황한 감찰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한다. 그러면서 왜 소울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지 묻는다. 그녀는 다른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보호받고 행복하도록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클로드는 소울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녀는 멜로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소울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진다. 그때 그녀는 그가 땔감을 나르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좁히고 그녀가 자신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에 분노하여 멱살을 잡는다. 그는 그녀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멜로에게 땔감을 더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는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며 명령을 반복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자문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그는 멜로의 어머니 리나를 기억하며 과거의 한순간을 회상한다. 10년 전
그가 아직 용사의 오른팔 그라벨로 살았을 때 소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마법사 리나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푸른 배는 이제 매우 뚜렷했다. 용사 디오는 그들의 아기에 대해 매우 들떠 있었다. 그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며 친구인 그라벨에게 의견을 물었다. 젊은 시절의 소울은 동의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배짱이라고 말했다. 토라진 리나는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디오는 오래전부터 아기를 원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소울은 그의 행동을 보고 무모하다고 말했다. 마왕군을 거에 무찌를 뻔한 순간에 그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물러나 돌아왔는데 이는 지금 상황에 이상적이지 않았다. 다른 두 동료는 어차피 둘은 결혼한 사이라며 그를 말리려 했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소란이냐는 것이었다. 궁수 엠마는 디온이 마왕군 장군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리나에게 청혼했던 순간을 기억했고 사제코토는 주례를 서고 결혼식을 지켜본 것을 기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기나긴 전쟁 중에 그렇게 들떠있는 자신의 파티가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험한 여정 중에 결혼과 임신에 대해 너무나 행복해했다. 아무런 후회도 없이 용사는 그들이 이만큼이나 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리나는 만난 이후로 항상 악의적으로 구는 그에게 소리쳤다. 소울은 부잣집 아가씨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웃었다. 모욕을 느낀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그에게 쏘아붙이며 남편의 소꿉친구에게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이 일을 끝내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아무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디오는 불을 끄려하며 아내에게 소울이 자신과 함께 여행하지 않았다면 평생 마을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랬다면 서로 알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리나가 없었다면 파티에 뛰어난 마법사도 없었을 것이고 아내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둘 다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불완전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똑같이 소중했기에 그는 정말로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랐다. 투덜거리며 그들은 서로에게 사과했고 다른 세 동료는 모두 즐거워했다. 그때 엠마가 아기 이름에 대해 물었다. 리나는 딸의 이름을 멜로로 짓고 싶다고 밝혔고 이는 소울을 놀라게 했다. 엠마는 정말 귀여운 이름이라고 말했다. 리나는 디온이 그 이름을 골랐다고 덧붙였다. 소울은 몇 년 전 자신의 거북이에게 지어준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디온을 팔꿈치로 쳤다. 아직 어렸을 때 둘은 거북이 한 마리를 주었고 거북이는 장수한다고 해서 소울이 100만, 밀리언이라는 단어에서 따와 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행운을 의미하더라도 거북이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지 말라고 절친에게 말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며 친구가 얼마나 괴짜인지 믿을 수 없었다. 디오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항상 그를 아기의 대부로 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소울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무언가를 해왔고 그가 자신의 아기 인생에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멜로의 이름에 대해 리나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그녀가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 이름이 사랑스럽다고 믿었다. 그때는 그들이 살았던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아마도 그 순간들 동안 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우정과 가족이라는 선물이 있는 행복하고 밝은 삶.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진정한 절망이 어떤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마지막 전투 전날 밤 소울은 해변에서 늘 그렇듯 열심히 훈련하며 파도 소리를 듣고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다. 그는 다사다난할 내일을 앞두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다. 몇 시간 전 집에서 검객은 밖에서 디온이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사실 그가 돌아올 때쯤에는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리나와 조용히 앉아 그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얼굴 표정은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아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전에는 영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에 따르는 목적과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졌다. 소울은 이 진심 어리고 희망에 찬 대화를 들었다. 이제 그는 왜 아이가 친구들에게 그토록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검을 꽉 쥔다. 아침이 밝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모였다. 용사 파티와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리나는 멀리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소울을 발견했다. 그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가 또 잔소리를 하려는 건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디온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용사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타입이라고 반박한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에게 매달리며 검객에게 거에 애원한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박함을 보고 그는 그러겠다고 말하며 어쨌든 자신이 그녀보다 친구를 더 오래 알았다고 덧붙인다. 가능했다면 그녀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소울은 아이가 태어나면 따라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의 평소답지 않은 다정한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침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엠마와 코토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며 어서 만나고 싶어한다. 한편 검객은 무리 뒤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다. 디온은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 리나가 없어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상관없었지만 곧 아버지가 될 사람은 떠나는 사람치고는 너무 괜찮아 보였다. 그는 부정하지 않고 돌아오면 자신의 아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것이 그가 고대하는 것이었다. 꽤 낙관적인 인생관이지만 괴물 걱정 없이 온 가족이 소풍을 가서 점심을 펼쳐놓고 강에서 노는 것은 꿈만 같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소울도 그들과 함께 그 소풍에 갈 것이다. 결국 그도 가족이니까. 검객은 회의적인 눈으로 친구를 쳐다보지만 그날을 꿈꾸며 즐겁게 앞으로 뛰어나가는 디온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마음을 열고 그도 같은 꿈을 품고 그들을 따라간다. 42분 후 그들은 마왕의 아련실에 있었다. 솔은 탈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반면에 엠마와 코토는 이미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는 눈앞에 마왕을 마주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적이 미소 짓자 디온이 뒤에서 이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외쳤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함께 돌격했지만 마왕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솔은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에 튕겨져 나가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반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는 부러진 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 마족의 소나기에 잡힌 가장 친한 친구를 발견한다. 디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그 검객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짓밟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라는 말을 듣는다. 그 순간 함께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거북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때부터 리나가 남편을 돌봐달라고 간청하던 날까지 그들은 행복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디온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몸이 으스러지는 순간이 솔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마왕성에는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솔은 불쌍한 친구의 시신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왕과의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12분 만에 용사는 죽었다. 인류 최악의 적이 미소 짓는 동안 솔은 이를 갈며 그녀를 저주했다. 그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눈물이 차올랐다. 그의 몸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쳐 나왔고 그는 용사의 부러진 검을 집어들어 그 거칠고 분노에 찬 힘으로 감쌌다. 마왕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흥미를 느꼈다. 특히 그 검객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는 이전에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속도로 돌진했다. 다음 공격은 필살의 일격이었어야 했지만 마왕은 그저 방어막을 올려 막았을 뿐이다. 솔은 계속해서 공격했고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에너지로 팔의 천을 갈기갈기 찢었다.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고 그는 손쉽게 뒤로 밀려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방으로 마법을 발사하여 엄폐물을 확보하고 추락의 반동을 이용해 폭발의 연기를 뚫고 튀어나갔다. 다시 한번 찌르기로 그는 마침내 마왕의 몸에 닿았고 그녀 또한 억제되지 않은 예상 밖의 힘에 놀랐다. 하지만 그 인간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를 완전히 끝장내기로 결심한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이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적중했다. 찬란한 섬광과 함께 마왕의 몸이 폭발했고 마침내 인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은 땅에 쓰러져 다시 한번 쓰러진 용사의 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함께 싸웠던 모두를 떠올리며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갑자기 최선을 다했다며 그를 칭찬하는 마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악한 기운이 그를 감싸안고 그의 손을 잡으며 그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성검을 휘둘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무모했다는 말을 들으며 다음번에는 더 현명해지라는 격려를 받았다. 솔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살아있는 적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제 막 일어서는 법을 배운 아기이며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이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그녀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엄격해질 것이다. 결국 그녀는 그가 훨씬 더 강해져야 하니까 그를 짓누르던 기운이 사라졌다. 그가 돌아보자 마왕의 몸이 완전히 재생된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동안 그녀는 그의 몸 위로 팔을 들어 올렸고 그는 마침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야가 암흑으로 변했고 마음속에서 나의 작은 아이야 다시 만날 때를 위해 더 강해져라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은 눈을 떴고 온몸을 일으켰다. 마왕성이 아닌 그는 아름답고 푸른 평원에 있었고 무자비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어딘지 의문을 품는 동안 그는 근처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족들이 바로 그 순간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했다. 겁에 질리고 절망적인 얼굴로 그들은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말이 솔의 가슴에 박혔다. 적들이 수도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은 리나가 안전하게 숨어있기로 한 곳을 이미 지났다는 뜻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건물들은 파괴되었고 시체들이 널려 있었으며 소수의 생존자들은 빗속에서 애도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그 검객은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희망을 준 후에도 너무 쉽게 패배한 용사들을 비난했다. 잔해의 속을 헤치며 달려가는 동안 그는 그들의 모욕과 고통스러운 말을 듣는다. 골목을 지나갈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리나였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녀가 무사한 것에 기뻐했으며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멜로를 보고 놀랐다. 아이를 안고 리나는 살아서 돌아온 솔을 따뜻하게 칭찬했다. 그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용사의 혈육을 노리고 마왕군이 마을을 공격했다. 다시 말해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검객은 분노의 차벽에 손을 내리쳤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의 분노를 보고 그녀는 아이를 구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며 사과했다. 그들의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심정으로 그는 자신을 저주했다. 죽기 전 디온의 미소가 여전히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혼자만 돌아온 자신이 미웠다. 리나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침묵과 분노의 떨림에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자 그녀는 그가 혼자 살아남은 부담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지 공감했다. 디온은 항상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며 조금 이기적일지라도 멜로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부탁에 충격을 받았고 무거운 현실에 부딪혔다. 리나의 수배지를 든 누군가가 입구에서 말하며 그들의 순간을 방해했다. 돌아보자 용사의 아이가 정말로 태어났다는 것을 막 확인한 두 마족이 보였다. 이대로 두면 곤란해질 것이다. 솔은 싸울 준비를 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반드시 가족을 지킬 것이다. 한 마족은 마왕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동안 남아서 둘을 처리하기로 했다. 작은 폭발이 떠나려던 마족을 덮쳐 그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다. 그것은 이제 일어서서 검객에게 멜로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리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족들을 처리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몸에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보게 된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가달라고 애원했다. 솔은 자신이 너무 늦었고 어차피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 그녀는 그에게 자기 아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잠든 아기를 품에 안았고 울음과 저주를 간신히 참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후 그 어머니는 마족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 사이에 자신을 세웠다. 적 중 하나가 그런 중요한 목표물들을 놓치지 않으려 돌진했지만 그녀는 그가 그들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녀는 마족 위로 뛰어올라 폭발을 일으켰다. 자신도 모르게 솔은 최대한 빨리 달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마왕군과 싸울 필요는 없었다. 리나가 자기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행복하게 살고 미소 짓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멜로를 위해 그런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눈물 어린 미소와 함께 그 마법사는 마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하며 마족을 빛의 사슬로 감쌌다. 하지만 두 번째 마족이 갑자기 그의 창으로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웃었지만 얼마 못 가 같은 사슬이 그의 몸을 올감했다. 리나는 용사의 아이의 존재가 숨겨지도록 할 작정이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불꽃을 튀기며 번쩍였다. 소울이 소리쳤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폭발하며 마족들을 함께 데려갔다. 그날 용사 파티의 마법사이자 용사의 아내인 리나는 자폭 마법으로 죽었다. 잠시 후 검사는 도시의 폐허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파리 마족이 그와 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발견한다. 마왕에게 보고하러 날아가지만 공중에서 소울의 마법에 맞아 폭파된다. 바로 그때 그는 땅에 있는 도마뱀을 보고 집어든다. 잠시 마왕과의 조우를 떠올렸다가 정신을 차리니 도마뱀은 땅에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 남은 것은 도마뱀의 꼬리뿐이었다. 도마뱀처럼 이것이 바로 적이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는 그 끈질김에 절망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멜로가 칭얼거리며 뒤척이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팔 위치를 고쳐주었다. 불행히도 엄마도 아빠도 더는 그곳에 없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대신 그의 손가락을 꽉 쥐자 슬픔에 잠긴 그는 빗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디온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딸을 부탁한다는 것이었고 리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웃으며 부탁했기에 이제 그는 그들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소울은 멜로를 지키고 마왕이나 그 군대가 절대 그녀를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부르짖었다. 디온이 자신의 아이에게서 영웅으로서의 목적을 찾았듯이 소울은 이것이 자신이 혼자 살아남은 이유임을 깨닫는다. 작은 아이를 어루만지고 껴안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그는 자신의 질긴 목숨에 남은 시간을 아기의 미래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꼬리를 자르는 도마뱀처럼 그는 살아남기 위해 전사로서의 삶을 버린다. 도시의 마족 사무실에서 사살하는 장교가 클로드에게 전임 사령관과 이 지역의 병사 몇 명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묻는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종된 병사들을 조사하려던 그녀의 원래 목적은 진전이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인지 질문을 받는다. 마음속에 소울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사과한다. 그 순간부터 지휘관과 관할관은 발람 대령에게 이관된다. 그녀의 운명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감찰관은 대령에게 정식으로 소개되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는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놀랍게도 그가 손가락을 튕겨 불을 켜자 밝은 방이 드러났다. 새로운 사령관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경직된 태도를 풀어주려는 듯 웃었다. 그의 태도에 클로드는 깜짝 놀란다. 반대로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본부에서 매우 존경받는 장교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도 읽어서 전임 사령관이 너무 대놓고 횡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녀의 행동은 상당히 정당했다. 감찰관은 다시 한번 놀란다. 사사가 밀어붙이려 하지만 발람은 그런 볼썽사나운 꼴을 싫어하며 잘 지내고 싶어한다. 게다가 그는 인간을 좋아하고 인간과 마족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그의 말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수상쩍었다. 바로 그때 그는 바인이라는 누군가를 부른다.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은 한 어린 마족 소녀가 그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착한 아이처럼 부르자마자 씩씩하게 대답한다. 발람은 그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한다. 평생을 보호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날개를 펴기를 원한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감찰관이 그곳에 온 원래의 이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클로드에게 과거에 비슷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용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는 말을 듣는다. 10여 년 전 병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용사는 평범한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하니 새로운 용사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그는 암시한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는 바인이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비슷한 것을 감지했다고 밝힌다. 소녀는 그것을 확인해준다. 아무래도 그녀는 용사들이 가진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고 그녀는 그걸 아주 싫어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동족을 학살한 종족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칭찬하며 그녀를 껴안는다. 인간과 마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용사가 존재할 곳은 없다. 바로 이 이상이 아이에게 주입되고 있었다. 클로드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보다 더 빨리 용사를 찾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바로 일에 착수하고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열의를 사랑스럽게 여기지만 발람은 감찰관에게 여전히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도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그는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감찰관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어떻게 용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소울을 떠올린다.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바인이 빠르게 달리고 도약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다. 마치 그녀가 근처의 빛의 향기를 보고 맡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숲 외곽에서 그 역겨운 냄새를 찾아낸다. 마침내 용사를 찾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멜로를 땅에 넘어뜨린 자신에게 지저대는 가부의 모습에 놀란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봤고 마족 역시 똑같이 당황했다. 바이는 멜로를 용사라고 생각하고 덮쳤지만 그 역한 냄새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허공으로 사라진 흔적을 찾으며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불행히도 그 모든 움직임이 그녀 밑에 깔린 아이를 간지럽혀 웃게 만들었다. 오해한 마족은 자신을 비웃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자 멜로는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 그녀를 누른다. 바이는 웃음보가 터지고 만다. 그녀는 즐거워하는 아이를 밀어내며 이걸로 빚은 갚은 셈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를 이상하다고 부르며 분위기를 잡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만 소녀는 그저 서로를 소개할 기회로만 본다. 화제를 돌리고 그녀는 강한 냄새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킁킁거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비참한 용사들의 냄새와 존재를 식별하는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다. 모두를 돕기 위해 그 어린 마족은 동족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도록 격려받았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녀의 코는 갑자기 쿠키 냄새에 방해받는다. 멜로는 마족의 코에 비스킷을 들어 올리고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가부가 간식 배틀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많지는 않지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다. 바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무리 거절해도 작은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 입 베어 문다. 소울은 아이와 그녀의 애완동물을 큰 소리로 부르며 주위를 걸어 다녔다. 특히 그날 새로운 사령관이 도착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좋은 때는 아니었다. 그는 근처에서 익숙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듣고 작은 무리가 숨어있는 덤불을 발견한다. 멜로가 밝게 그를 맞이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바인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그 역시 마족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체 모습을 보고 어두운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그의 앞에는 키메라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말하며 다른 말 없이 하늘로 날아갔다. 멜로는 새로 사귄 친구의 예쁜 모습을 보며 쳐다보고 환호했고 다음에 또 놀자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즐거운 외침과는 대조적으로 소울의 눈은 그들의 삶에 막 들어온 존재를 경계하며 날카로웠다. 위험을 모르는 소녀는 행복하게 그녀를 소개했지만 그는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10년 전에 키메라와 끔찍한 만남을 가졌었다. 임무를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때 용사 파티는 세 개의 머리 요새에서 키메라와 싸웠다. 깨매지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비인간적인 몸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그들은 서로의 등을 지키기 위해 의지해야만 했다. 감사할 시간은 없었지만 전투 중인 솔은 사제에게 희생자들을 부탁했다. 코토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더럽혀진 자들을 성스러운 마법으로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디온이 분노의 이를 갈고 있을 때 인간의 마법으로는 그 힘을 되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모든 일에 원흉이 보였다. 분노에 차 그에게 뛰어든 리나는 맹렬한 불뱀 마법을 시전했고 마법은 근처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마법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마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주문을 완전히 무효화했다. 그는 인간 아이들을 핵으로 삼아 생각 없는 키메라 병사를 만드는 비열한 존재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발람은 한심한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힘을 준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들이야말로 잔인하다며 자신을 잔인하다고 부르는 건 모욕이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진짜 살인자다. 더 많은 키메라들이 성에서 행진해 나왔다. 그들을 보자 솔의 온몸은 분노로 가득 찼고 그는 흉악한 마족에게 돌진했다. 10년 후 그는 바인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사령관이 오랜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족 당국의 탑으로 돌아온 발람은 딸을 맞이하며 무언가 찾았는지 물었다.
대답 대신 그녀는 다사다난했지만 소득 없는 하루에 지쳐 그의 품에 털썩 안겼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 천천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인간과 마족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며 그녀가 바로 그 꿈을 실현할 영웅, 그의 최고의 창조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솔은 키메라와의 전투만큼 끔찍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팔다리가 잘리고 생각 없는 인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살아남기 위해 한 명 한 명 죽여야만 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발람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쉽게 짓밟은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며 웃었다. 디온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뒤에 나타나 칼을 휘둘렀다.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족은 그 광경에 매료되었다. 그는 소위 영웅이라는 자의 힘을 칭찬하며 쉽게 피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닌 솔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직 어렸고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았다. 검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는 다음에 만날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바로 그 검사는 집에서 키메라와의 끔찍했던 만남을 회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어린애를 멜로에게 가까이 가게 둘 수는 없다. 바로 그때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혼자 돌아다녔다며 바로 꾸중을 들었다. 바인이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자 그의 계획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가부를 산책시키다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녀는 말했다. 두 사람이 제대로 서로에게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새 여자아이가 멜로가 주는 쿠키를 거절하다가 결국 억지로 먹게 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맛이 역겨워 그것을 뱉어내고 헛구역질을 했다. 그들의 상반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솔은 그 키메라가 이전에 싸웠던 것들과는 달리 완전히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녀는 자기를 쳐다본다고 그에게 쏘아붙일 만큼 당돌했다. 놀고 싶으면 위층으로 올라가 실내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마족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클로드도 도착했다. 그녀의 눈이 키메라와 마주치자 그들은 몇 초간 혼란 속에 얼어붙었다. 그녀를 보며 감찰관이 자기 아버지의 부하 중 한 명이냐고 물었다. 멜로의 부름을 따라 그녀는 놀기 위해 비좁은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감찰관은 자신이 벽에 밀쳐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숙련된 전사였지만 무언가 알고 있지 않냐고 추궁하는 솔의 위협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얼굴을 붉혔다. 그 소녀가 발람 대령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그의 두려움과 의심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사령관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의 딸인 것이 골치 아프겠다고 짐작했다. 그 순간 클로드는 바인이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질문으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녀는 솔직하게 그가 영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감찰관은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그는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모르는 척하며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해 그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생각에 한숨을 쉬던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채고 얼어붙었다. 너무나 조용했다. 그녀는 두 아이가 얌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양육자로서 그는 아이들에게 침묵이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예상대로 그는 텅 빈 방과 마주했다. 열린 창가에는 두 사람이 탐험하러 나갔다는 편지가 있었다. 좌절감과 걱정으로 분노하며 어른은 군인을 뒤로하고 그들을 찾기 위해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그를 너무 많이 뛰어다니게 만들었고 도시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을 한가운데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두 어린아이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몸에서는 아기가 새어나왔다. 두 친구는 멜로가 바인의 힘센 다리에 매달려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도시 위를 날았다. 칭찬을 듣자 키메라는 승객을 태우는 것이 분명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척했다. 그녀는 나는 것을 꿈꿔왔던 아이를 비웃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날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멜로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도시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상한 연결고리가 바인의 뇌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그 순간은 불편한 인간이 점심을 먹기 위해 어딘가에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깨졌다. 다행히도 마족의 배가 동의하며 꼬르륵거렸다. 그들은 근처에서 연기를 보고 시장에 들르기로 결정했다. 거리에는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음식 가판대들로 가득했다.
꼬치, 과자, 그리고 끝없는 맛있는 선택지들이 아이들을 둘러쌌다. 바인이 그런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녀는 걸으면서 경외감에 빛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며 마족 군단원이 장날에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쳐다보자 키메라는 그들의 시선을 되받아치며 무슨 불만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멜로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대화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근처에서 찾은 반 친구를 가리켰지만 그 소녀는 그저 분개한 듯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작은 소녀는 친구에게 달려가 놀고 먹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증오심에 불타며 소녀는 왜 그녀가 마족과 어울리는지 물었다. 그는 키메라를 가리키며 이제 큰 소리로 질문을 반복했다. 그가 자신의 말투에 두려워 숨는 동안 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막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으며 특히 그들 같은 종족에게서 들을 말은 아니었다. 그들의 공격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다. 소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바인이 며칠 전에 막 도착했다며 그녀의 친절함을 기쁘게 보증했다. 그녀는 땅바닥으로 밀쳐져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소녀의 새 친구 바로 앞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이제 그의 행동을 추궁하며 분노로 가득 찼다. 몇몇 목격자들은 걱정하며 군대를 부를까 생각하지만 그들이 마족 편을 들 것은 확실했다. 군대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바인이 마족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아직 아이일 뿐이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멜로는 아무도 싸우게 두지 않겠다며 그들을 막았다. 그녀가 다가가는 동안 영웅의 힘이 그녀의 작은 몸에서 새어나왔다. 바인은 다시 한번 찰나의 순간에 영웅의 향기를 알아차렸다. 발톱을 세우며 그녀는 목표물이 그들 중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것이 그녀의 친구라는 사실도 모른 채. 바로 그때 식칼로 무장한 남자들이 돌진했지만 엄한 목소리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그들은 모두 멈춰섰다. 사사가 멀리서 큰 마족을 타고 다가와 시민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은 조용해지며 부인했다. 한편 바인은 여전히 적을 찾으려 고개를 휘젓고 있었다. 일단 본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자 그녀 역시 더 이상 용사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현명한 키메라는 장교의 이동수단에 올라타 어린 친구를 뒤로하고 떠납니다. 멜로는 그녀가 가는 것을 막고 싶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잠시 시선을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인간 아이를 동족들 곁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사방을 찾아다니느라 지친 소울이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그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 바인은 자기 방 한가운데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녀는 분명히 역겨운 용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달갑지 않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발람이 그녀를 확인하러 와서 현지인들이 어린애를 힘들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사람들이 그녀가 얼마나 멋진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사령관이 딸의 새로운 친구, 그것도 첫 친구에 대한 화제를 꺼냅니다. 그는 미소 속에 아기를 살짝 담아 멜로의 이름을 말하며 조만간 그 아이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멜로는 계속 우울했습니다. 소울 옆을 걷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과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클로드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바인에 대한 정보를 더 캐물었던 때를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말한 것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인간 마을에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 협상하자 그는 그녀가 특별한 힘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이 정보에 대해 꽤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슬퍼하는 아이의 뒤를 걷던 그는 이제부터 바인과 놀지 말라고 갑자기 말합니다. 친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까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소녀는 즉시 반문합니다. 그녀의 입장을 고려하면 설령 악하지 않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멜로 앞에 서서 그는 그녀가 그저 인간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감정을 알아차린 그는 몸을 낮춰 어깨를 마주하며 그녀는 인간 세상에 속해 있고 그곳에 부모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질린 그녀는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그녀가 모르는 사람들보다 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등을 돌려 혼자 떠나며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선생님이 밉다고 말합니다.
소울은 머리를 극적이며 체념한 듯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멜로는 도망치면서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 모두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잘못됐을까? 왜 친구랑 노는 걸 막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찬 채 그녀는 늘 그랬듯 학교에 도착했고 한 엄마가 아들에게 왜 그렇게 편식이 심하냐고 묻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는 생선을 싫어한다고 고집하지만 한 입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맛있는 걸 영원히 모를 거야. 그들의 대화는 멜로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결국 해냈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식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마족본부로 찾아가 친구에게 다 같이 놀자고 초대합니다. 아이가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동안 경비병은 꼬마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바인을 향해 소리치며 나와서 놀자고 말했습니다. 클로드가 나타나 그녀의 입을 막으며 거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도 그녀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감사관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게서 그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숲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그녀는 멜로에게 인간 아이가 혼자 그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소울에 대해 묻자 아이는 그의 엄한 지시를 기억하며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보고 싶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클로드는 소울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부드럽게 강조합니다. 그녀가 바인과 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칭얼거리는 동안 발람이 나타나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들이 그를 돌아보자 어색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감사관이 충격에 빠져 넘어지는 동안 멜로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을 바인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어린 소녀가 딸의 친구임을 확인하고 그는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대답을 시작하자 이미 탐색을 감지한 클로드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임무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부드러운 어조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라는 엄한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녀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표정이 다시 밝아집니다. 성공적으로 감사관을 쫓아낸 발람은 누군가 바인이 마을에서의 험한 경험을 이겨내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왜 그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멜로는 깊이 생각하지만 그가 혼란스럽게도 쿠키 하나로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린 소녀는 간식 싸움부터 어른들이 그들을 둘러쌌던 부분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마무리하며 그녀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바인이 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못된 말을 합니다. 단지 모두가 잘 지내길 바라는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흥미를 끕니다. 무지는 두려움의 근원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서 그는 그녀가 영리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녀처럼 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멜로는 그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발람은 그녀에게 바인처럼 키메라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감이 퍼졌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멜로는 바인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지 묻습니다. 발람은 즉시 이를 확인해주며 그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딸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가 딸의 기분을 터놓고 생각하자 어린 소녀의 눈은 놀라움과 생각으로 커졌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부추겨 동의하게 하자 그녀는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일어났던 모든 못된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학교보다도 그녀가 찾은 유일한 진정한 친구는 마치 같은 종류인 것처럼 바인이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할 기회라면 멜로는 무엇이든 기꺼이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녀를 진정으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여기자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나고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클로드는 있는 힘껏 마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령이 군대에서 키메라 창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작위로 인간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기에 그녀는 최대한 빨리 소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일찍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장교는 사령관이 멜로를 본부로 데려갔다고 긴급히 보고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그는 즉시 아이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를 서는 마족 2명만 있었을 뿐 인간 아이는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발람에게 잡혀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클로드는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령이 이미 그녀의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감사관이 가진 권한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대령은 군장교이기 이전에 마족의 최상위에 있었고 그녀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울은 결심을 굳힙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빛을 보고 숨을 헐떡입니다. 이제 계획은 몰래 잠입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클로드는 일어난 일에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승낙을 얻자 그녀는 기지의 구조를 공유하고 그에게 또 다른 부탁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타반, 한마족 경비병이 하품까지 하며 나른하게 순찰을 돌고 있었고 이에서 다가오는 위협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울의 잠입작전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공식적으로 적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클로드의 말에 따르면 발람은 거의 살다시피 하는 방이 몇 개 있습니다. 그의 개인 숙소로 가는 통로가 있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그녀조차 그 너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주둔한 엄청난 수의 경비병들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있던 자들과는 달리 모두 무장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그는 클로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근육을 쿡쿡 찌르며 그녀의 괴력으로 앞에 있는 건물 한두 채를 부수라고 지시했다. 그 장교가 명령을 따른 결과를 듣고 통로의 경비병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일단 자리를 지켰지만 한마족이 달려와 가축우리가 무너졌다고 보고했다. 짐승들이 날뛰고 있어서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명만 들어도 소란스러운 상황, 즉 클로드가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뜻이었다. 날뛰는 괴물들에게 이미 부상당한 경비병도 있는 상황에서 경비병들은 도우러 달려나갔다. 어차피 곧 다음 교대 시간이기도 해서 그들 중 한 명은 남아 감시를 계속했다. 홀로 남은 그는 한숨을 쉬며 그 축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지막 경비병을 쓰러뜨린 소울은 이제 앞쪽 방들 중 개인실을 찾기만 하면 됐다. 운에 맡기며 그는 천천히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그는 어둡고 음침한 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의 선택이 틀렸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에게 뛰어드는 성난 키메라였다. 바인이 공격하며 더러운 인간이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3년 전 발람의 연구실에서는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키메라 배양실이 열리며 한 소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나왔다. 바인은 생애 첫 숨을 내쉬었고 마족 대령은 그의 사랑스러운 자랑이자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아직 멍한 채로 그녀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탄생일은 아주 특별하기에 그는 그녀의 세상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기쁨으로 빛났고 주변의 다른 마족 과학자들이 그녀만큼 운이 좋거나 성공적이지 못했던 다른 키메라들의 시체를 치우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허락도 없이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온 이 인간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소울은 하필이면 그녀의 방으로 오게 된 자신의 지독한 불운을 저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일단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놀라운 속도로 그에게 끈질기게 돌진했다.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가벼운 상처까지 입었다.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가 모든 공격을 막아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너무 늦어서 발람에게서 멜로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는 다음 공격을 피하고 재빨리 어린 상대의 뒤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등을 공격하고 검을 내리쳐 키메라를 놀라게 했다.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깨닫고 그녀는 다음 공격을 피하며 몇 미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아는지 물었고 그는 그저 예전에 그녀 같은 부류와 얽힌 적이 있다고 둘러댔다. 키메라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들의 접합부를 노리는 것이다. 그녀의 경우 그건 등 뒤를 가로지르는 수평선이었다. 그는 그녀가 짓고 있는 무서운 표정을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인은 진심으로 분노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끔찍한 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보아하니 그녀는 이전까지 제대로 싸우고 있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그들의 공격은 서로 상쇄되었지만 그는 시간이 부족했고 너무 과하게 움직이면 사령관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들킬 수도 있었다. 이번에는 키메라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반격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발람의 연구실로 돌아가서 녹색 배양실의 빛이 과학자와 그의 실험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여러 도구들을 훑어보며 즐겁게 콧노래를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멜로가 누워있었고 그는 이미 그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술 더 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메스가 그녀의 목에 닿고 그가 막 자르려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꽤나 소란스러웠지만 그는 문 옆에 있는 바인을 보았고 그녀가 혼자서 처리한 듯 보였다. 핏자국을 닦아내며 그녀는 침입자는 일단 제거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발람은 교활한 작은 침입자들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특히 폭력적으로 변한 원주민들일 때는 더욱 성가신 일이며 모두가 빨리 평화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때 바이는 수술대 위에 있는 의식 없는 소녀를 발견하고 하필이면 왜 저 아이가 저기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아이가 며칠 전 일에 대해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는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또 다른 그녀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노골적으로 그가 자신을 대체할 것을 만들려 하냐고 물었다. 그녀의 단호하고 불같은 표정에 그는 놀랐지만 이내 웃어넘기며 아무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단지 그녀가 외로울까 봐 그랬다고 하자 그녀는 그런 동료는 필요 없다며 수술대를 발로 차버리기까지 했다. 바닥에 있는 인간 소녀를 노려보며 키메라는 자신의 아버지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말했다. 둘 다 또 다른 그녀는 필요 없다고. 발람은 딸의 표정을 보고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안심시키듯 쓰다듬으며 그녀의 좀처럼 보기 힘든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탄했다. 그가 계속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지만 경비병 한 명이 방에 들어와 탈출한 모든 짐승들이 처리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단되었다. 대령이 그들을 칭찬하는 동안 바이는 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놀랍게도 그녀는 친구를 경비병 쪽으로 걷어차며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당황해서 간신히 그 몸을 받아냈지만 그녀가 단호하게 명령을 반복하자 마지못해 명령을 확인했다.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발람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수고하라고 말하고 마족을 떠나도록 독려했다. 나중에 그는 딸이 얼마나 구제불능할 정도로 질투심이 많은지 장난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바이는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며 자신이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다정한 표정으로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병은 명령에 따라 멜로를 밖의 숲으로 데려갔다. 그는 하루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받은 추가 임무에 한숨을 쉬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던 마족은 긴 하루 끝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식사하라고 유혹하듯 품에 안긴 음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그가 간식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려고 입을 막 벌렸을 때 클로드가 나타나 그의 머리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발차기로 마족은 땅에 쓰러졌고 그녀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멜로가 완전히 무사한 것을 보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 소울은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마침내 밤이 되자 바인의 방 창문이 열렸다. 키메라는 주위에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밤 속으로 날아갔다. 잠시 후 숲에 도착하자 한 목소리가 늦었다며 그녀를 불렀다. 그건 소울이었고 나무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느라 지쳐 있었다. 두 사람은 마족 경비병이 멜로를 숲으로 데려간 후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그녀가 약속을 지킬지 확신하지 못했다. 몇 시간 전 두 사람은 충돌했다. 바인이 발톱을 내밀었을 때 소울은 그녀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녀 친구의 보호자임을 상기시켰다. 멜로가 누군가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발람이 주로 개조를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 붙잡아 둔 아이를 구하러 왔다고 밝혔다. 증강은 키메라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소울은 그녀에게 그 작은 아이를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래야 하지? 키메라에게 인간은 해충이고 아버지는 궁극적인 존재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다른 창조물로 대체되어도 괜찮은지 질문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실과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사실상 그녀의 도움을 애원하며 그는 그 대가로 용사의 힘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거래 조건을 지킨 바이는 이제 그가 용사의 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소울은 그녀의 헌신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말하기 전에 그녀가 충족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결투에서 그를 이기는 것이었다. 그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제대로 된 무기를 들었더라도 그에게 진다는 생각에 키메라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에너지를 방출하자 숲 전체에 바람이 일렁일 정도로 강력했다. 그는 힘으로 넘쳐났고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빠른 일격에 그녀는 날아갔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의문을 품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는 동안 그는 아까는 아무도 눈치채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숲에서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에너지를 소환하며 인간에게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강화된 손톱을 세게 휘둘렀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목표물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마치 그녀를 가지고 놀듯 그는 그녀 옆에 나타나 배에 깊숙이 무릎을 꽂아 넣는다. 그녀가 고통에 쓰러지는 동안 그는 쉬운 싸움이라며 비웃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그녀를 자극하여 무모하게 돌진하게 만들었고 대체 그가 누구인지 묻게 했다. 아이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하며 그는 멍하니 질문을 무시했다. 바이는 끝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어떤 움직임도 그에게 닿지 못했다. 반면에 그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굴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며 이를 악물었지만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울의 나뭇가지가 그녀의 눈 몇 인치 앞에서 나타났다. 제대로 된 무기를 든 남자처럼 그는 이만하면 됐냐고 물으며 몸에서 힘을 뿜어냈다. 마치 사납고 냉혹한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고 언제든 죽일 준비를 한 채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승부는 그렇게 끝났고 그녀는 분노에 찻땅에 주저앉아 고작 인간 하나 이기지 못했다며 소리 질렀다. 누구보다 강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동안 소울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그는 멜로에 대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바이는 그 질문에 놀라며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고 친구라고 부르는 그 여자애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걔는 나한테 역겨운 걸 먹이고 인간이면서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마족을 보호하려고 한다. 심지어 발람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기까지 한다. 멜로와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바이는 그녀를 한마디로 짜증난다고 말한다. 소울은 그녀의 반응과 대답으로 상황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 그는 돌아서며 실력은 있지만 그냥 애송이라고 거만하게 말한다. 결국 애송이란 자기 감정도 제대로 몰랐대 쓰는 녀석을 말하는 거니까. 키메라는 자신이 아버지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며 반박하지만 그는 말을 자르며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고작 인간에게 질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건드리며 그는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오늘 이 수치스러운 날을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거래를 잠시 보류하고 그는 그녀에게 멜로가 왜 그렇게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지 이해하라는 과제를 내준다. 숙제라고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어쨌든 어른이니까. 그렇게 남자는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당황한 마족은 친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곱씹으며 남겨졌다. 소울은 자기 딸의 감정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걸로 그 키메라는 조용히 있겠지.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챈 그녀의 힘이다. 단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발람이 디온의 시체를 키메라의 핵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멜로는 침대로 돌아와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소울과 클로드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클로드는 소울이 입양한 딸과 단둘이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남자는 발람이 멜로의 힘을 알아채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는 이사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멜로가 또다시 집을 잃고 떠돌게 될 거라는 사실이 싫다. 그는 그들이 늘 일해왔던 것과 이것을 영원히 반복할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잠든 작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그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멜로 바로 옆에 누워있던 가부가 소울을 보며 그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챈다. 다음날 아침 멜로는 잠에서 깨자마자 방에서 내려온다. 아침 식사 테이블을 준비하는 클로드를 보고 그녀의 기분은 매우 좋다. 그때 소울이 작은 소녀에게 인사한다.
멜로는 그에게 화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존재에 짜증을 낸다. 소울은 그녀에게 아침 식사 후에 뒷마당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클로드는 멜로가 아직 회복 중이니 무리하게 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남자는 차갑게 클로드에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잠시 후 멜로는 뒷마당으로 나왔고 그곳에는 소울이 목검 2자루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멜로에게 주며 어리둥절한 아이에게 이것을 사용해 자신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소울이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때린다. 작은 소녀는 그에게 화를 내지만 그는 그녀의 힘으로 막으라고 경고했다고 말한다. 소울은 목검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힘을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그녀는 항상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보라색 기운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힘의 제어를 시범 보인다. 그는 그 모든 기운을 자신이 들고 있는 검으로 옮기고 멜로에게도 그녀의 검으로 똑같이 하라고 말한다. 멜로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목검에 기운을 집중시킨다. 그녀는 황금빛 기운을 방출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검을 산산조각낸다. 이 때문에 소울은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를 때린다. 그는 그녀에게 출력을 조절하라고 말한다. 작은 소녀는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그럴수록 머리를 계속 맞을 뿐이었다. 이것은 멜로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힘과 분노를 스승에게 집중시킨다. 그녀는 소울을 공격하기 위해 그에게 돌진한다. 소울은 제어되지 않은 강렬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빈틈투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날아차기를 쉽게 피하고 팔꿈치로 반격하여 그녀를 날려 근처의 나무 구조물을 부수게 한다. 소울은 그녀에게 진지하게 임하라고 말한다. 멜로는 짜증이 났지만 다치지 않은 채로 나무 구조물에서 나온다. 그녀는 스승에게 자신의 힘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발람은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손에 든 화학약품이 담긴 유리잔을 관찰하고 있다. 용기 안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어있다. 유리잔이 깨지면서 모든 화학약품이 쏟아져 나온다. 발람은 멜로에게서 머리카락 샘플을 얻었던 것을 회상한다. 그는 멜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미소 짓는다. 클로드는 마왕군 본부 식당에서 다른 마족들처럼 점심을 먹고 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멜로가 괜찮은지에 쏠려 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을 멈추며 자신은 마왕군의 일원이고 소울의 힘을 연구하기 위해 그 집에 머무는 것뿐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때 발람이 여느 때처럼 쾌활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다. 클로드는 마족 대령이 자신에게 팔을 두르자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발람은 그녀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한다. 클로드는 발람이 방금 그녀의 어깨에 문장을 새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른 곳 소울의 뒷마당에서는 멜로가 검 자세를 취하며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황금빛 힘을 끌어내어 검 쪽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다.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뻐한다. 그때 소울이 갑자기 그녀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너무 강력해서 뒤로 날아간다. 멜로는 일어나 스승이 너무 짓궂다며 운다. 소울은 그녀에게 이것이 생존을 위한 훈련임을 상기시킨다. 그는 공격해오는 자들은 그녀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각인시킨다. 어리둥절한 작은 소녀는 왜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묻는다. 소울은 그녀가 부모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말해준다. 그는 부모님이 사람들을 돕고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그 힘을 사용했다고 말해준다. 그는 또한 그녀가 좋든 싫든 그 힘은 나쁜 자들을 끌어들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을 보호할 만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것은 그녀가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후에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멜로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힘을 조절하기 위해 집중한다. 진전이 없자 그녀는 힘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짜증을 낸다. 소울은 짧은 훈련 기간을 고려하면 소녀가 잘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발람이 언제라도 공격해올까 봐 여전히 걱정한다. 멜로는 자신의 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면 소울의 힘은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소울은 자신의 힘으로 폭주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대답을 망설인다. 그때 클로드가 나타나 멜로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 멜로가 그녀에게 달려가자 소울은 클로드의 손을 잡는다. 그는 만약 클로드가 멜로를 데려갈 계획이라면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클로드가 갑자기 검으로 공격하자 소울은 간신히 피한다. 소울은 그녀가
바알람의 주술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클로드는 소울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멜로는 왜 클로드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소울은 멜로의 앞을 막아서며 뒤로 물러나라고 말한다. 소울은 클로드의 어깨에 있는 문장 자국을 보고 그가 그녀에게 주술을 걸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긴 싸움 끝에 클로드는 온몸에 멍이 든 채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소울은 그들의 싸움과 클로드가 비정상적으로 강해 보였던 것을 되짚어본다. 그는 바알람이 클로드의 모든 리미터를 해제해 그녀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조종당하는 모습은 소울에게 과거에 마주쳤던 생각 없는 키메라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멜로에게 작업실에 있는 붕대, 물, 약을 모두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어린 소녀는 그에 따른다. 이후 소울은 클로드의 모든 상처를 붕대로 감고 그녀를 묶는다. 멜로는 클로드가 자신의 힘을 노리는 사람에게 조종당했는지 묻는다. 멜로는 클로드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하며 운다. 소울은 어린 소녀에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며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클로드를 이렇게 만든 마족뿐이라고 말한다. 멜로는 범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운다. 그녀의 눈물이 꽃 위로 떨어진다. 그녀는 소울에게 계속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황금빛 힘을 발동한다. 그녀는 이 일의 책임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한다. 바알람과 바이는 마왕군 본부의 호화로운 집에 있다. 바이는 아빠가 왜 집안 곳곳에 있는 인형들을 예쁘게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바알람은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이는 그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불안해하며 궁금해한다. 갑자기 오세가 소울과 멜로를 방으로 들여보낸다. 바이는 소울을 다시 보자 불편해한다. 바알람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들이니 예의를 갖추라고 딸에게 말한다. 소울은 바알람에게 클로드를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바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아빠가 신경 쓰는 건 자신뿐이라 멜로는 필요 없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는지 묻는다. 바알람은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멜로가 그들이 찾던 용사라고 말한다. 바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바알람은 뒤에서 딸을 껴안고 용사를 찾아내는 역할을 완수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바이는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바알람은 그녀에게 멜로를 죽이라고 말한다. 그 엄청난 명령에 바인의 시야가 흐려진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창백해지고 땀을 흘린다. 소울은 바알람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교활한 것을 보고 그를 지적한다. 그것은 바인에게 소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 소울을 보는 것은 바알람에게 그가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그가 용사의 아이를 그들로부터 숨겼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시 바알람은 딸에게 용사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바이는 아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라고 말하며 힘을 끌어올린다. 그리고는 멜로를 향해 돌진한다. 멜로는 자기도 화가 났으며 바인이 나쁜 사람들 편에 선다면 맞겠다고 말한다. 그녀 또한 힘을 끌어올려 두 소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두 어른은 아이들의 싸움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을 지켜본다. 소울은 바알람에게 그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힘을 끌어올리며 그가 다시는 웃지 못할 때까지 그 거만한 미소를 뭉개버리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말한다. 바알람은 흥미롭다는 듯 미소만 짓는다. 바알람도 전투 준비를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오세가 끼어들어 소울에게 바알람님을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 하인은 거대한 괴물로 변신한다. 변신에도 불구하고 소울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오세가 돌진하여 공격하지만 소울은 힘들이지 않고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쓰러뜨린다. 그것은 바알람이 소울과 더욱 놀고 싶게 만든다. 그 마족은 다시 힘을 끌어올리지만 이번에는 그를 둘러싼 빛이 더 짙고 강력해 보인다. 소울은 손에 검을 소환하고 적과의 거리를 좁힌다. 바알람은 그에게 먼저 움직여보라고 도발한다. 소울은 에너지 검으로 그를 찌른다. 그 마족은 잔상일 뿐이었고 그는 소울의 뒤에 나타난다. 그 남자는 바알람의 에너지 빔을 맞고 자신의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 바알람은 그것을 손쉽게 피한다. 소울이 그의 주위를 맴도는 동안 마족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소울은 바알람에게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바알람은 기억하고는 그때 이후에 그의 성장을 칭찬한다. 마족은 그의 힘이 용사들과는 너무 달라 그때부터 흥미를 느꼈다고 말한다. 바알람은 손가락에서 에너지 빔을 모으며 그의 힘이 오히려
마족의 힘과 더 비슷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에너지빔을 발사하여 소울의 가슴에 구멍을 뚫는다. 그 부상으로 소울은 땅에 쓰러진다. 바알람은 그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약하며 용사의 복수에도 실패했고 심지어 그의 곁에서 죽을 배짱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소울을 겁쟁이이자 자신의 적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갑자기 소울의 몸이 밝고 강력한 에너지로 충전된다. 그의 에너지는 너무나 밝아서 멜로와 바인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볼 정도였다. 소울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머리카락이 곤두선 모습이다. 그의 상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빠르게 아문다. 바알람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소울은 갑자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아래로 향하는 에너지빔으로 마족을 땅에 고정시킨다. 바알람은 그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소울은 그에게 괴물처럼 보인다. 소울은 바알람의 앞에 에너지 검을 겨눈다. 이제 바알람은 겁먹은 표정이다. 소울은 그의 적이 더 이상 거만한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소울과 바알람이 충돌하기 직전 바인과 멜로는 자신들만의 충돌을 벌이고 있었다. 바인은 멜로가 처음부터 용사였으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멜로는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의 아빠를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바인은 더욱 화를 낸다. 그녀는 바알람과 함께했던 모든 좋은 시간을 기억하며 누구도 자신의 아빠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멜로에게 아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바인에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멜로는 소울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바인의 흥미를 끌었다. 멜로는 선생님이 피망을 먹으라고 하거나 일찍 일어나라고 할 때도 절대 듣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멜로는 그녀에게 왜 항상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는지 물었다. 바인은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대신 멜로에게 바보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바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의 말다툼은 소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들은 소울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에 잠시 멈췄다. 그들은 그 남자가 바알람을 쉽게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두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바람은 바인을 보고 멜로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바인은 망설이고 바람은 좌절하며 그녀를 구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람은 솔에게 다시 집중하며 그가 오랫동안 용사의 아이를 숨겨왔다는 걸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왕군 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 그 아이를 마왕에게 바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멜로를 이용해 수많은 키메라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마족은 소울과 손을 잡자고 제안하며 아이 하나 대신 용사군단을 마왕에게 바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소울은 그저 그를 쳐다봅니다. 반면 바인은 아빠에게 달려가 자신이 용사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바람은 그녀를 때리며 처음부터 더 나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자신을 향한 그의 친절과 사랑이 거짓이었는지 묻습니다. 바람은 그녀의 중요성은 진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바인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바람으로부터 자신이 단지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을 더 듣자 바인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람은 이미 그녀가 쓸모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바인의 불평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비수를 꽂습니다. 바인은 그가 하는 말에 몸을 떱니다. 화가 난 멜로는 바람에게 바인에게 더 이상 끔찍한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오세가 갑자기 뒤에서 멜로를 붙잡습니다. 바람은 그의 부하를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바인에게 움직일 수 없는 멜로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했던 말을 모두 거두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인은 일어나 오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을 듣지 않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쓸모없다며 바인에게 소리칩니다. 소울은 즉시 그 마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 주먹은 너무 강력해서 바람이 땅에 부딪히자 집채만 한 분화구가 생깁니다. 소울은 그에게 아이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패배하고 약해 보여도 바인은 여전히 아빠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거나 잠 못 이룰 때 함께 있어주며 딸처럼 대해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 기억들을 바람이 자신을 때리며 유일한 목적은 더 나은 모델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라고 말했던 때와 비교합니다. 그녀는 기억에서 오는 고통을 곱씹으며 웁니다.
멜로는 그녀를 웃게 하려고 웃긴 표정을 짓습니다. 바이는 그녀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이는 둘 중 누가 더 바보인지에 대한 말다툼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서로를 노려보던 그때 바인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람이 자신에게 끔찍한 말을 할 때 멜로가 자신을 편들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인은 멜로의 손을 잡고 고마워합니다. 한편 솔은 바람의 뺨을 때려 깨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마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솔은 바람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솔은 그를 계속해서 때리며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을 섬길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합니다. 맞을수록 바람은 솔에게서 흐르는 힘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솔이 마왕 자신의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바람은 무릎을 꿇고 패배를 받아들이며 솔을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바람은 생각할수록 솔이 마왕 같다고 느낍니다. 소울은 그 마족에게 멜로에 대해 아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고 인간 기반 키메라 실험을 영원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고개를 숙이며 동의합니다. 소울은 또한 그에게 바인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람은 바인을 마주하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의 사과가 공허하다고 느끼고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멜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바인을 보고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합니다. 소울은 바인에게 결정은 그녀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바인은 아빠를 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나중에 클로드는 솔의 집에서 회복하며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멜로가 그녀에게 알약을 먹이자 클로드는 즉시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멜로는 그녀의 회복에 기뻐하며 웁니다. 마족 본부로 돌아와 바람은 바인에게 왜 멜로와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들의 집은 자기 집이 아니며 자신이 있을 곳은 아빠 곁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그녀 같은 구식 모델은 비이성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딸처럼 손을 잡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한 마족 여인이 바람과 바인 앞에 나타나 아무렇지 않은 듯 친근하게 행동합니다. 바람은 그녀가 시트리임을 알아보고 좀처럼 수도를 떠나지 않는 그녀가 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두 마족은 오랜 친구처럼 안부를 묻습니다. 바람은 그녀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고 누구인지 묻습니다. 시트리는 그에게 인간 2명을 자식으로 삼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 아이는 옷차림과 차가운 시선 때문에 거의 인형처럼 보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을 올리라고 소개합니다. 시트리는 바람에게 자신의 다른 딸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드라고 말합니다. 한편 클로드는 악몽을 꾸며 여전히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동생과 검술 연습을 하던 기억입니다. 클로드는 여동생에게 달려들었지만 다친 것은 그녀였습니다. 여동생은 그녀에게 목검을 겨누었습니다. 여동생은 올리이며 차가운 시선과 인형 같은 옷차림을 제외하면 현재와 똑같은 모습임이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딸들의 검술이 향상된 것을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올리는 너무 심하게 했다며 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클로드는 괜찮다며 동생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서 기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는 클로드를 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클로드는 그녀도 자신에게 세상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왕군이 그들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자매는 저택에서 숲을 통해 최대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클로드는 올리에게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 남았으니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드는 우는 올리에게 아버지는 마왕군을 무찌를 수 있는 위대한 전사이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올리는 언니 말이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클로드는 또한 그녀에게 아직 자신이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올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클로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둘은 빛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방이 불타고 있었고 시트리는 인간 시체 더미 위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트리는 둘을 보고 흥미롭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로드는 마족을 상대하기 위해 검을 뽑았습니다. 시트리는 그들에게 인간의 머리를 던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머리였습니다. 두 소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시트리가 뒤에서 그들을 들어올리며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드는 시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족은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시트리는 올리의 얼굴에 손을 얹었고 그 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는 언니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걱정된 클로드는 마족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트리는 올리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클로드는 빛이 동생을 홀리는 것을 보았다. 클로드는 자신이 강하지 못해 올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동생이 세뇌되기 전에 다가가지 못했다.